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2024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저희가 프롤로그 그 에피소드를 녹화를 하고 바로 옷만 바꿔 입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우리 옷만 바꿔 입고 내려올까 하고 각자 뭐를 입을지는 생각을 안 하고 내려와서 봤더니 저희가 또 아메리카노 미국 그 선거 대선 왜 보도할 때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는 빨간색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는 파란색으로 해서 뭐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 펄플 스테이트, 스윙 스테이트 막 그런 얘기 그 많이 하잖아요. 마치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옷을 고른 것처럼. 그런가요? 네.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실 저희가 뭐 옷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몇 개 없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을 맡은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 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이고요. 제 곁에는 제 짝꿍이자 아메리카노의 정치통, 아메리카노의 슈퍼스타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과 유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바로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아직 선거가 뭐 1년 가까이 남았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겨를도 없이 굉장히 사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근데 아메리카노 지금 시작하면 무슨 얘기하지? 막 뭐 선거인단 얘기부터 그런 제도 얘기부터 다시 한번 짚고 갈까 했는데 물론 그것도 짚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돌아가는 뉴스들부터 빨리빨리 좀 소화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선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에피소드로 그 이야기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 대통령 그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를 두고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이제 그 법원에서 서로 이제 다른 판결이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한창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 그래도 뭐 아마 예상대로 예정대로 사람들이 말해온 대로 바이든 대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가장 커 보이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이제 어떻게 될지 뭐 그런 전망들을 좀 짚어보면서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를 꾸려가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또 더 해주실 뭐 큰 주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기소가 여러 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으로도 기소, 이제 사실 법원 출석하느라 이제 머리가 아픈데 이 기소가 됐을 때도 뭐 대통령 후보가 뭐 될 수 없다. 이런 논의는 거의 뭐 논의가 있긴 했지만 사실 기소가 되고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통령을 나오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024년 전에 트럼프가 유죄 판결이 났고 만약에 징역을 살게 된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나오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미국 대통령의 출마 요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첫 번째가 나이고요. 35살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게 뭐 미국 땅에서 태어나거나 근데 미국 밖에서 태어날 수도 있죠. 근데 미국 뭐 부모가 미국 사람이라서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 그걸 이제 Natural Born Citizen이라고 하죠. 그래야 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국적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지난 14년간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되면은 누구든 출마할 수 있어요. 누구든 대통령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세 가지는 뭐 당연히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 그 연임 제한 임기 그 제한이 있는데 그것도 뭐 한 번밖에 대통령을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각 주 대법원 차원에서 각 주 법원에서 대통령 그 출마 자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법정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 나설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미 주 차원의 대법원에서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주 대법원에서. 네, 그 시작은 이제 콜로라도 주인데 콜로라도는 뭐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주 덴버 같은 도시가 있고 그렇죠. 네, 여기에서 공화당 소속의 유권자 6명이
그 주의회에 미국의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가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주 법원에 소송을 냈거든요. 이게 재미있는 게 뭐 민주당 유권자가 아니라 공화당 안에서도 이제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고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이제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그 공화당원이 있는데 그러게요. 그 전통적인 공화당 유권자 6명이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의 수정헌법 14조 3항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면은 미국의 이제 Civil War 남북 전쟁 이후에 연방 공직에 있었는데 연합군이 아니라 북부 연합군이 아니라 유니온이 아니고 노예제도를 지지한 남부군 소속으로 싸운 사람들이 다시 연방 공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국가 전복 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공무원은 다시 연방 선거를 통해서 공직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수정헌법 14조 3항이거든요. 14조 3항을 제가 저희 아메리카노 시즌 4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뉴스페퍼민트가 그 스브스 프리미엄에 그 글을 쓰거든요. 일주일에 한 편 또는 2편씩. 거기서 제가 최근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칼럼을 하나 번역을 하고 해설을 달았어요. 그것도 보시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 그중에 수정헌법 14조 3항을 직접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읽어드리면 미합중국 헌법에 반하는 전복 행위 또는 반란에 가담한 자, 미합중국과 그 헌법의 적을 돕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미합중국 헌법 앞에 선서해야 맡을 수 있는 미합중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인단이 되거나 미합중국 또는 각 주에서 민사 또는 군사상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 그러나 의회는 각 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이 제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이 어떤 점이 이 수정헌법 14조 3항에 위배가 되는가?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가? 이제 소송을 건 사람들은 이제 1월 6일 의회 폭동 사건 January 6라고 하죠. 그 폭동 사건을 트럼프가 부추겼고 다시 멈추게 할 수 있었는데 방조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insurrection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제 국가 전복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콜로라도주 공화당 경선에 나올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주 대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하급 법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콜로라도 하급 법원은 뭐 트럼프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판결을 했는데 이게 주 대법원의 항소로 가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4대 3의 판결로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 나올 수 없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트럼프의 후보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트럼프가 반란에 가담한 것이므로 가담했다고 본 거예요. 이 1월 6일 테러는 참고로 뭐 잘 아시겠지만 2020년 대선이 끝나고 당시 트럼프가 졌죠, 바이든한테. 하지만 패배를 사실 지금까지도 인정을 한 적이 없어요. 승복하지 않고.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모아서 지지자들이 워싱턴 DC로 막 모여들었죠. 그때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뭐 어디를 공격해라 라고 뭐 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 폭도들을, 그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의사당에 사람들이 난입하고 막 뭐 진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찾아서 뭐 어떻게 납치하려고 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부추긴 거 아니냐, 사실상 방조하고 부추긴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쭉 있었고, 아직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트럼프가 따로 형사상 기소되어 있는 그 항목 중 하나입니다. 기소된 내용 중 하나인데 아직 그거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따로 나오진 않았는데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당시 2021년 1월 6일에 트럼프가 한 행위가 그런 의사당 테러, 미국을 향한 공격, 미국 헌법을 향한 공격을 사실상 방조하거나 부추겼으므로 반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해당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번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 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나올 수 없게 된다는 거는 선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물론 콜로라도 주의 하나에서만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어서 이 판결이 나자마자 그 콜로라도 주의 공화당 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특히 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이 판결을 빨리 한번 검토해 달라.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인지 아닌지를 연방 대법원, 그러니까 수프림 코트에 상고를. 이제 신청을 한 상태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콜로라도 주의 공화당 경선은 그 저희가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슈퍼 투스데이, 그러니까 3월 5일에 치러질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콜로라도 주는 사실 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 우편으로 투표를 해서 2월 중에 이제 그 경선 투표용지가 다 유권자들에게 보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시간이 진짜 트럼프 없네요. 이름을 넣을지 안 넣을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리뷰를 해달라라고 이제 연방 대법원에 이제 부탁을 이제 상고를 한 했어요. 상태고요. 연방 대법원에서 근데 뭐 그때까지 그 빨리 인쇄를 해야 될 때까지 가타부타 말이 만약에 없을 경우 그러면 콜로라도 주 공화당은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를 투표용지에 이름을 넣을 수 없네요. 그렇죠. 근데 연방 대법원이 꼭 이거를 뭐 리뷰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연방 대법원에서 이 이슈를 고려를 할지 안 할지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12월 27일에 다른 주, 미시건주, 이제 미시건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미시건주 공화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낸 거예요.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려도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다른 주가 서로 다른 판결을 한 거잖아요. 같은 소송에 대해서, 그렇죠. 같은 그 사안에 대해서. 근데 미시건주의 대법원 그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판결은 뭐 트럼프가 국가 전복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 가능하다가 아니라 미시건주의 주법에 어떤 그 미시건 주정부가 어떤 특정 후보가 뭐 경선에 나갈 수 있고 어떤 후보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정부가. 네,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이런 거에 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정부가 어떤 특정 후보를 투표용지에서 제외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콜로라도는 있거든요. 네, 주마다 법이 다 다르잖아요. 진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콜로라도 주와 같은 그런 주정부의 권한이 미시건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트럼프 뭐 후보를 공화당 경선에서 뭐 제외시키는 거를 허락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주가 서로 다른 판결을 냈는데 대법원에 정말 한 해에 몇천 개의 상고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대법원이 진짜 한 100개 정도밖에 이제 리뷰를 안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케이스들은 뭐냐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가 다른 판결을 한 경우에는 맞네요. 대법원이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이거는 뭐라 그럴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가 안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면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날 12월 28일에 이제 뉴잉글랜드에 있는 메인주, 랍스타가 유명하죠. 메인. 네, 메인주의 이제 Secretary of State 주 주무장관이라고 네, 하죠. 네. 이제 선거 이제 진행 이런 거를 다 관장하는 장관이 민주당 출신의 주무장관이 트럼프의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을 언급을 하면서 메인주에서 이제 일어나는 공화당 경선에 트럼프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또 콜로라도 주와 같은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민주당 뭐 아무튼 주무장관도 선거를 통해 뽑을 테니까 그렇죠. 그게 민주당 사람일 수는 있는데 민주당 주무장관이 공화당 경선에 누가 이름을 올리고 말고를 결정할 수가 있나요? 네, 메인 주법에 따르면 이것도 또 메인 주법에 따르면 네, 주무장관의 권한에 이게 누군가 소송을 낼 수는 있겠죠. 이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데는 트럼프가 안 된다. 또 다른 주는 된다. 그 다음 주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각 주의 판결이 다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리뷰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하는데 사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장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게 대선에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판결을 내려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이제 그런 비판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대법원이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던 게 2000년. 네. 그렇죠. 엘고어 부통령과 조지 부시 후보가 만났던 그 선거가 정말 박빙의 박빙이었는데 그 당시 경합주였던 플로리다주 투표용지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재검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둘이 뭐 500몇 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고어 측에서는 재검표하게 해달라.
부시는 재검표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대법원이 재검표를 허락하지 않아서 부시 후보가 플로리다주에 이제 선거인단을 가져가면서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 대선에 관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파급력이 큰지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다루고 싶지 않은데 아마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대법원 구도가 6대3, 미국 대법원에는 9명의 대법관이 있고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이 6명이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고 3명이 그렇죠.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고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6명,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3명. 그다음에 그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6명 중에 3명은 트럼프가 불과 4년 임기 4년 동안에 임명한 그 대법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도 지금은 휴직이고 이제 1월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리뷰를 시작을 하는데 이 결정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가 사실 공화당 지금 첫 경선이 1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전에 제가 봤을 때 뭐 판결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제 예상은 만약에 대법원이 리뷰를 하게 된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는 그건 너무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누가 후보가 되고 누가 공화당의 후보로 선출되는지는 유권자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법원의 입장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뭐 트럼프가 이제 선거에 나갈 수 없다라는 그거가 뭐 무효하다 헌법을 위반된다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즐겨 듣는 그 뉴욕타임스 데일리 팟캐스트에서 그 대법원 담당 그 기자가 아담 립텍 기자가 나와서 이 사안에 관해서 설명해 줄 때도 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이 가장 피하고자 하는 게 정치 현안에 직접적으로 그 현안에 개입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또 상황이 이런 만큼 각 주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주마다 이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라도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되긴 하는데 트럼프가 심지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기사가 트럼프가 1월 6일 의사당 테러에 가담을 했는지 반란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콜로라도주 대법원도 그다음에 메인주 주무장관도 트럼프가 반란 행위에 가담한 거 맞잖아. 아무리 봐도 맞잖아. 그러니까 출마 자격이 없어 라고 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이게 적법 절차가 맞나?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저도 사실 생각해놓고 네 생각이 뭐야? 라고 누가 저한테 물으면은 트럼프가 반란 행위에 가담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법원이 판결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거를 가지고 어떤 또 다른 결정의 법적 근거로 사실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법원의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아마 문제 삼아서 이거 자체를 기각하거나 그러니까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뭐 무효다라고 뭐 이 정도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고 제 예상이고 많은 그 언론의 예상이기도 해요. 아담 리텍 기자도 거기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지금 대법원 구도가 보수 6 진보 3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사안은 아마 6대3 판결이 안 나오고 대법원의 어떤 기본적인 그 판결의 범위라고 할까요? 그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전원일치, 만장일치 뭐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이 사실 뭐 트럼프에게 유리하게만 오히려 유리하게 이제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역풍만 부르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몇 개 주에서 사실 선거에 못 나간다고 해도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자금을 모으거나 봐라 다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데 좋은 이제 구실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뭐 직접 어떤 가타부터 자기가 말을 얹진 않았고요. 민주당 사람들은 대단히 뭐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 후보들, 트럼프 말고 다른 후보들, 저희가 프롤로그에서 짚어드렸던 그 후보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콜로라도 이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일치합니다.
아니 그거는 법원이 후보 출마 자격을 판단할 게 아니라 지금 선거 이제 1년도 안 남았고 곧 있으면 경선인데 유권자가 판단하게 해야지. 그거는 법원이 그렇게 나서는 거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그 행위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들에게도 저는 도움이 되지 그렇죠. 않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 스브스 프리미엄에 쓴 글의 제목을 제가 제목을 참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법치와 민주주의 기로에 선 미국 뭐이라고 썼습니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모순 같은 말이긴 한데 실제로 지금 사실 법을 굉장히 좀 과잉 해석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 사실 남북 전쟁 때 미국의 미합 중국을 깨려는 사실 미합 중국에서 탈퇴했던 꼭 노예제가 그 핵심 쟁점이 아니더라도 그 남북은 연합에 가담했던 자들이 연방의 공직을 맡지 못하게 그 수준의 반란이 과연 1월 6일 그 의사당 테러가 끔찍한 사건이긴 했지만 그 수준의 반란이 맞느냐 국가전복행위가 맞느냐를 두고도 사실 법적에서 한참을 다퉈야 될 사안이긴 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트럼프가 정말 뭐 그 잘못을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는 뭐 그런 민주당 유권자들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법을 그렇게 과잉 해석을 해서 이게 딱 봐도 같은 수준의 범죄니까 그 범죄에 가담한 트럼프는 출마 못해 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는 게 과연 유권자들한테 유권자들이 과연 그 판결에 수긍을 할까? 이거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역풍이 우려되는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역풍을 우려해야 할 물론 민주당이 그 이 소송을 시작한 게 아니긴 하더라도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뭐 과정을 통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주에서는 뭐 후보로 나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이제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2024년 11월 5일에 유권자들은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예. 요 이제 선택지를 두고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메리카노 2020이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네요. 그렇네요. 물론 뭐 많은 게 그때는 트럼프가 현직이었고 트럼프의 방어전이고 그 바이든의 바이든이 챌린지를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엔 반대지만 어쨌든 리턴 매치가 될 전망이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또 교수님도 늘 말씀하시는 게 정치학자의 임무가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거는 전혀 아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 재반 어떤 맥락이나 상황과 지금 여론 등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선거가 뭐 전개가 될지 누구는 어디서 좀 강세를 보이고 누구는 어디서 좀 약세를 보일지 등등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리턴 매치를 좀 전망을 해보죠. 네. 네,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누가 될 것 같냐 트럼프가 다시 될 것 같냐 아니면 바이든이 이길 것 같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네. 정말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뭐 반반이고 50대 저도 50이죠. 모른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좀 좋은 대답을 드리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은 뭐고 바이든에게 유리한 상황은 뭔지 이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네.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제가 옆에서 이제 들은 거를 정치학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이 이제 유영 교수님한테 물어보시는 것처럼 제가 유영 교수님이 동료 교수라고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누가 될 것 같아? 넌 누가 될 것 같아? 주변에서 그러면 다들 물어보는데 진짜 모르겠어라고 대부분 다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학자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선거 예측하는 게 저희 전공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각자 또 전공이 있긴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절차는 선거인단 제도라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뭐 투표를 하고 그 투표를 이제 다 합계를 해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전체 득표수가 중요하지 않고 이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거인단이 영어로는 이제 Electoral College라는 건데 미국에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선거인단 숫자는 저희가 아메리카노 2020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하원 의원
435명, 상원의원 100명, 그럼 합치면 535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하원이나 상원의원이 없는 이제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에도 특별시가. 3명의 이제 대통령 선거 때만 특별하게 선거인단이 부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435, 100, 3 이렇게 더하면 538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살고 있는 프린스턴은 뉴저지주에 속해 있거든요. 네네. 뉴저지주는 이번에 선거인단이 14명이에요. 왜냐하면 각 주별로 이제 선거인단이 할당이 되는데 그 공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주의 하원의원 숫자 더하기 상원의원 숫자. 저희는 하원 지역구가 뉴저지가 12개거든요. 많네요. 네. 생각보다. 저희 지역구가 이제 12번째 지역구인데 거기에다가 저희는 상원의원은 2명이잖아요. 상원의원 모든 주에서 다 2명이죠. 그래서 12 더하기 2를 하면 14. 그래서 뉴저지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은 14명입니다. 14명. 네. 총 14명. 그래서, 이거 차이나는 클래스 나가셨을 때도 설명했죠. 해가지고 막 그 패널들이 막 홍진경 씨였나 막 이렇게 손들고 막 그때 친해졌어야 돼요. 홍진경 씨 혹시 보고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친해지고 싶어요. 친해지면 뭐하죠 저희 근데? 저 그 찐천재 나가고 싶어요. 요즘도 계속 하시나요? 다양하게 활동하시니까. 네.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거인단 538의 절반, 그러니까 270명. 270명의 선거인단을 누가 먼저 확보하는지가 이제 관건인 거죠. 과반, 절반은 269니까 270명 이상 받으면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인단을 보면은 당연히 인구가 많은 주가 선거인단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 주고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인단은 그래서 54명이거든요. 그럼 하원 지역구가 52개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상원의원 2명. 그래서 합치면 54개. 그 다음으로 많은 주가 텍사스죠. 네, 텍사스가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서 이제 40개 이제 선거인단을 가져가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그러면 이제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어떤 후보가 가져갈지는 어떻게 정하냐? 그렇죠. 네. 그게 또 사실 굉장히 독특하죠.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60%를 얻고 트럼프 대통령이 40%를 얻으면 이 아까 선거인단 54명을 6대 4로 나누는 거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표라도 많이 받은 후보가 선거인단 54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승자 독식 제도가 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뉴욕 뭐 이렇게 당연히 민주당이 되거나 와이오밍, 몬태나, 유타 당연히 공화당이 될 이런 주들은 이미 승부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선거인단을 가져갈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 선거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대선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블루 스테이트, 텍사스는 대표적인 뭐 레드 스테이트 이런 식이에요. 그게 상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개 주가 똑같이 인구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그 대표자가 두 석씩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전체 의석이 100석이고 하원은 의석이 인구에 비례해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인구는 어떻게 집계를 하느냐?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총조사 하잖아요. 센서스. 미국도. 그래서 이번 대선이 2020년에 코로나 중에 진행했던 센서스 결과를 반영해서 업데이트된 선거인단으로 치르는 첫 번째 대선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당파 색깔이 강한 주들은 누가 이길지 알기 때문에 이 주들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합주, 왔다 갔다 미국에서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경합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합주. 스윙이 근해잖아요. 그러니까 근해처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주들. 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이 경합주가 많이 바뀌긴 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나올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뭐 플로리다, 오하이오, 버지니아, 미주리 이런 데가 스윙 스테이트였는데 이제 그런 주들이 대부분은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갔고 그런가요? 네, 새로운 이제 스윙 스테이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재밌네. 그래서 지난 선거 2020년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서도 6개의 경합주를 누가 가져가는가 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6개만 이제 잘 알고 계시면은 어디 가서 좀 이제 미국 정치 미자랄이 되실 수 있는. 네, 여기 뭐 지도 같은 거 나오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이제 6개 경합주 중에서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주는 필라델피아.
있는 펜실베니아. 제가 항상 헷갈리는. 저희가 그 프롤로그 그 찍으러 갔던 인디펜던스 홀이 있는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니아 주가 선거인단 몇 명인가요? 19명. 19명. 네, 그 이제 펜실베니아는 맞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이 있기도 하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 그 다음이 이제 아틀란타가 있는 조지아. 조지아 주가 이제 선거인단이 16명. 조지아 주가 경합주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2020년에 좀 조 바이든이 깜짝 승리 아니었나요? 네, 나름대로 1000표 차이로 거의 굉장히 이겼으니까.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맞네. 그 조지아주의 주무장관에게 전화해서 자기가 이제 진 것만큼 1100표 정도를 찾아오라고. 라핀스버거. 네.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주무장관이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나왔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선관위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연방 차원의 선관위원장이 없습니다. 주 차원에서 다 선거를 관리하고 근데 그러니까 주무장관이 말 그대로 Secretary of the State of State거든요. 국무장관이면 Secretary of the State of USA인 거고 그런데 그 주무장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선거 관리라서 주무장관이 이제 선관위원장인데 거기에 대고 트럼프가 당시에 그 내가 졌는데 졌을 리가 없으니까 표를 만들어 오든 뭐를 하든 해서 하라는 그 협박 전화가 막 녹취가 다 공개가 되고 했었죠. 그걸로도 트럼프가 지금 기소돼 있습니다. 선거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어쨌든. 네, 그래서 펜실베니아, 조지아, 그 다음 경합주가 미시건주. 미시건도 경합주구나. 네, 그래서 미시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 네, 그 다음이 위스콘신. 네바다. 네, 이렇게 6개 경합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합치면 이제 77명이거든요. 77명. 네, 77명 이제 요거를 누가 가져가는가가 이제 승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77이지만 이게 그 슬램덩크의 강백호의 리바운드처럼 77을 상대방한테 뺏어오는 거니까 2배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다 가져올 수 있으면 사실상 선거를 이기는 셈이네요. 네, 그래서 2020년 선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6개 스윙 스테이트를 다 이겼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이긴 네, 거구나. 그래서 선거인단 수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306,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2, 232. 네, 232 이렇게 차이가 좀 컸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적어도 3개의 스윙 스테이트, 뭐 이제 뭐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이렇게 3개는 이겨야 이제 승산이 있는 거죠. 근데 2016년 대선 그때 트럼프가 처음으로 트럼프가 이겼던 그 클린턴 대 트럼프 그 매치를 보면은 스윙 스테이트들이 대부분 다 그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지금 여기도 있지만 미시건, 펜실베니아, 뭐 오하이오, 위스콘신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짚어주신 6개 주 가운데 3개는 그 러스트벨트 중서부의 과거 공업지대 제조업 기반 고지대에 모여 있긴 하지만 조지아도 있고 조지아는 남부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랑 네바다는 뭐 중서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또 그 따뜻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좀 지역별로는 특징이 이렇게 하나로 묶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이제 증가하는 변화해서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애리조나나 네바다 같은 경우는 히스패닉 라티노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를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는 공화당 이제 지지하는 주였지만 점점 이제 빨간색은 옅어지고 파란색이 조금씩 더 진해지는 약간 블루웨이브가 오히려 있는 텍사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 조지아 같은 경우도 이제 애틀란타랑 그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안계 그러니까 비백인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 남부가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북동부보다는 물가도 싸고 뭐 세금 같은 게 더 낮기 때문에 많은 이제 특히 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과거보다는 많이 하고 있어서 조지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공화당 색채가 강한 주였는데 지난 선거 때 깜짝 바이든에게 승리를 안기더니 이번 선거에서도 박빙의 이제 경합주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인구 구성이 이렇게 바뀌어서 과거에는 경합주가 아니었던 곳이 이제 경합주가 되는 것도 있고 과거에는 또 반대로 경합주였던 곳이 이제는 한쪽으로 좀 쏠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저희가 이제 뉴저지에 살고 있고 아, 여기는 어떤가요? 근데? 뉴저지는 뭐 민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블루 스테이트고, 근데 뉴저지 바로 옆이 펜실베니아잖아요. 그렇네요. 네. 저희 필라델피아까지 차로 40분, 45분. 근데 이제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은 선거 시즌이 돼도 사실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구나. 광고 같은 게 전혀 안 오는데, 맞네. 이제 펜실베니아에 사는 유권자들은 TV만 켜면, 라디오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그러게. 이제 광고가 그러겠다. 끊임없이 나오는 이제 그런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겠다. 정치적으로 핫한 동네, 여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그 대선에서는 주목을 받을 일이 별로 없는. 그렇죠. 네. 이게 주마다 참 다른 게 아까 뭐 그 주 대법원의 판결에도 그 주 법이 다 다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선거의 어떤 선거에서 처하는 상황이나 뭐 성향이나 이런 것도 참 다른 게 그런 거야말로 굉장히 미국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은 이제 주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주마다의 특성이 다른 연방 정부니까요. 네. 그 점을 사실 늘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지 미국 정치를 좀 이해하는데 헛짚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너무 한국에서 이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러겠지 할 때 가장 많이 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연방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뭐 이건 뭐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될 것 같고 경합주가 중요하다. 근데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바이든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네. 6개 경합주에서. 그러니까 2020년 선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 이겼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11월에 뉴욕타임즈 맞아요. 여론조사가 나오고 12월에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결과들을 보면 트럼프가 이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을 다 앞서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뉴욕타임즈가 11월 5일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아직 뭐 선거가 1년이나 남긴 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네바다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을 10%나 앞서고 있고 이야. 이제 유일하게 이제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2% 정도 앞서 있다라고 하지만 다 오차 범위인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12월 초에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금까지 뭐 바이든 트럼프 여론조사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양자 대결을 만약에 하면 트럼프가 47, 바이든이 43. 근데 지금 사실 트럼프, 바이든만 있는 게 아니라 제3의 후보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네. 그래서 그 옛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죠. 음모론 네. 그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민주당 경선에 나가겠다고 했다가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나는 무소속으로 나갈 거다. 그 다음에 그린 파티, 녹색당의 질 슈타인 이런 후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자 대결을 하면 트럼프가 37, 바이든이 31로 오히려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제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여론조사들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게 트럼프가 다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많은 논의를 했죠. 근데 이제 사실 뭐 모든 선거가 그때그때 다 케바케고 어떤 공식 같은 거는 없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전까지는 그래도 그 대통령들이 계속 연임을 해왔잖아요.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오바마. 그런 걸 보면은 웬만한 뭐 하자가 없는 한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하면은 두 번째 임기까지는 보통 유권자들이 밀어주는 게 보통인 것 같았는데 왜 바이든은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게 사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뽑고 싶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거를 얻고 있는 건데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건데 실제로 경제 지표만 보면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좋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실업률은 3.7%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던 2021년 1월만 하더라도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6.3% 이제 팬데믹 그게 있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기가 대통령 할 때 실업률이 엄청 낮았다라고 하는데 가장 낮았을 때가 3.5%거든요. 팬데믹 시작하기 직전에. 그럼 사실 지금
트럼프 때 가장 낮았던 3.5%와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식 시장도 호황이고, 그다음에 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뭐 높긴 했지만 작년에 올해 평균을 보면은 3.1%로 팬데믹 이후 뭐 가격이 팬데믹 직후에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됐거든요. 되어가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한테 물어보면 바이든의 정책이 당신에게 뭐 도움이 되냐 아니면 오히려 이제 뭐 피해를 줬냐라고 하면 많은 유권자들이 경제가 좋아졌다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피해를 받고 네.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사람들이 어떤 경제를 평가할 때는 뭐 전체 뭐 실업률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이런 걸 본다기보다는 슈퍼에 갔을 때, 그다음에 뭐 이제 기름을 이제 차에 넣을 때 가격을 기름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그렇죠. 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물가.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 근데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할 때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렇긴 했죠. 네, 평균 1.9%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팬데믹이 정말 많은 걸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뭐 사실 서플라이 체인 이런 것 때문에 집이 빨리빨리 안 지어져서 집값도 너무 올랐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에 미국의 어떤 그런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을 동일시하면서 아 트럼프 때는 뭐 트럼프가 뭐 이런 막말을 하고 그래도 경기는 좋았는데 나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미국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지금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메리카노 2020에서 했던 그 에피소드 중에 또 기억나는 게 왜 그 정치인과 그 그 상어 그 논문 소개하면서 저기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복권도 그렇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사실 경제를 가지고 선거에서 평가를 받기는 하는데 평가를 뭐 그걸 피할 수는 없긴 한데 사실 또 대통령이 경제에 직접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사실 제한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억울할 것도 같긴 해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다음에 근데 그래도 또 이것도 제가 스브스 프리미엄의 그 뉴욕타임스 칼럼을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그 해설을 달았던 글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끔 반대로 바이든을 특히 좀 지지하는 층에서 경제학자들 가운데 아니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다고 뭐 바이든 경제 잘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을 역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쓴 그 칼럼이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여전히 너무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들다. 그거를 오히려 모르고 너무 지표만 가지고 말하는 거는 오히려 바이든한테 선거 전략으로도 좋지가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사실 지적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첫 번째 임기 동안에 주요 업적을 생각을 해보면 뭐 Inflation Reduction Act, IRA 혹은 뭐 칩스 액트, 반도체 이런 뭐 투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 그것들이 유권자들에게 혜택으로 다가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것도 그렇겠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맞아.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핵심적인 경제 정책을 생각해보면 텍스 컷. 이제 뭐 기업 법인세를 낮추고 유권자들의 어떤 세금을 낮춰주면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유권자들이 피부에 와닿잖아요. 그다음에 더 그 상징적으로 그 코로나 지원금 저희도 받았잖아요. 코로나 지원금 받을 때 자기가 사인해가지고 이거 내가 주는 거야 인 것처럼 마치 그 편지와 함께. 네, 그래서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가, 뭐 비슷한 정책을 하나 하긴 했죠. 그래서 그 학자금 대출, 네, 학자금 감면. 대출을 뭐 감면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갚는 걸 유예시키는 그걸 했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다 대법원에서 막혔죠. 이거는 뭐 위헌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막 이제 화가 난 이제 유권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제 관련해서 이제 두 대통령의 핵심 정책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시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이제 경제 문제를 좀 해결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유권자들에게 최대한 자기들이 이제 뭐 진행시킨 정책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좀 와닿을 수 적극적으로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뭐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첫 번째 저희가 2016년, 2020년 선거에서 봤듯이 여론조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변수가 많고. 네. 네네. 그리고 선거가 아직 10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막상 선거 캠페인이 시작돼서 유권자들이 바이든과 트럼프를 딱 이제 1대1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좀 뭐 소음이 껴있다 그래야 되나요? 안개가 좀 껴있는 상황인데 진짜 1대1에서 좋아, 너 뭐 바이든 싫은 거 아는데 그래서 트럼프 뽑을 거야? 또는 뭐 너 트럼프 못 믿어온 거 아는데 그래서 바이든 뽑을 거야? 막 진짜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면은 다른 그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다른 판세가 달라질 수도 있다. 네, 그 말씀이시죠. 판세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래서 이제 먼저 트럼프에게 유리한 요소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물가. 사실 물가가 이제 유권자들 물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 물가가 내년에 안정이 되면 이제 뭐 트럼프가 누리는 이점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물가가 사실 한 번 올라가면 그러니까 내려오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가 계속 이제 높게 유지가 되면 트럼프에게 유리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81?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살 어리죠. 77? 네. 4살 차이면 크게 나진 않지만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면 바이든에 대해서는 나이가 진짜 많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바이든만큼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건 상대적이라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어떻게 뭐 연설하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인식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3의 후보들.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든지 질 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제3의 후보들이 나오는 게 트럼프에게는 이제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을 보면 트럼프라는 후보 자체의 장점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 주변에. 혹은 제3 후보들이 나와서 본인을 돕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이 전 대통령 본인이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2020년 대선을 저희가 분석하고 전망하고 할 때도 트럼프가 그 현직 대통령일 때 지지율을 봐도 정말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진짜 있는데 절대 그게 뭐 35에서 뭐 40% 아래로 절대 내려가지 않는데 그 위로도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확장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없고 그러니까 나는 평생 공화당을 찍어온 사람들 중에도 트럼프는 도저히 못 찍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있긴 있어요. 지금 어쨌든 니키 헤일리나 뭐 론 드산티스가 일단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또 반대로 또 근데 또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대로 확장성이 없어서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확실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지만 확장성이 없다. 그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도 고전하고 있고 인기도 없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미국 남부 국경 이민자 문제로 정말 많은 이슈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바이든에게 유리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5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미국 선거는 돈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선거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거 자금 모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앞서 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지표가 2023년 3분기. 3분기에 각 캠페인에서 얼마를 모았는가인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71 million 이게 7,100만 달러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800조 원? 800억 원. 800억 원. 조가야지. 네. 그래서 71 million.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45 million. 네, 한 550조 원, 550억 원. 이 정도로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 미국에선 스몰 도너라고 하는데 $200 이하의 어떤 개미 이제 뭐라고 개미 투자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소액 기부. 소액 기부. 네. 제가 개미 기부자라고 할 뻔했어요. 소액 기부자가 틀린 말은 아니죠.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공화당에도 소액 기부가 많이 늘긴 했지만 이 소액 기부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소액 기부자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 후보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좀 진짜 좀 내가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유권자가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부자 몇 상대적으로, 명이 상대적으로. 100억씩 내는 것보다 정말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뭐 10달러씩 내는 게 어차피 선거에서는 뭐 돈 많은 사람이 그렇죠. 투표 100표 뭐 있는 하는 거 것보다는 100표를 얻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소액 기부자가 얼마나 되는지 요거를 좀 숫자를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민주당이 이 소액 기부자 베이스에서는 훨씬 강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아무튼 선거 자금이 또 중요한 게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뭐 이런데 뉴욕 있지만 중요한 건 경합주거든요. 경합주에서 선거를 뒤집을 수 있는 또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선거를 뒤집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몇 표, 몇백 표, 몇천 표 정도만 가져오면은 선거에 큰 이제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결국은 진짜 돈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되고요. 그래서 선거 자금이 굉장히 실제로 중요할 수 있는 거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빼고 네.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대부분이 이제 젊은층, 젊은 유권자들, 흑인 유권자들, 이제 핵심 민주당 지지 세력에서 바이든에게 실망했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뭐 바이든 대통령 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본선 가면 그렇죠. 근데 실제로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 트럼프를 찍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투표장에 안 나올 수는 그렇죠. 있지만 투표 자체를 안 할 수 네, 있죠. 그래서 트럼프를 네. 찍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는 뭐 모르겠다, 실망했다라고 하지만 막상 투표장에 가서는 뭐 바이든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찍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네. 여론조사도 뭐 지금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맹신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전통적인 공화당, 그러니까 공화당 안에서도 마가라고 해서 트럼프를 이제 맹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대표적으로 코크 브라더스라고 그러게요. 코크 네. 형제라고 돈이 굉장히 많은 공화당에서의 이제 큰 손이 있는데 오랫동안, 네. 그 사람들은 대놓고 우리는 절대 트럼프를 찍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니키 헤일리를 지지한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거는 뭐 첫 번째 팩트랑 관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앞으로 본선에 나갔을 때는 선거자금, 펀드레이징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코크 브라더스가 2020년에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었나요? 뭐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았던 그죠. 것 그때 같아요. 기억이 그죠. 막 네. 그렇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국제 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정책 경험이 훨씬 많고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국내 정책, 뭐 세금이라든지 기업 규제를 푼 거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제 국제 분쟁을 너무 잘 뭐 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약간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전쟁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트럼프를 미국의 지도자로 뽑는 거는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제 생각에는 이런 지금 국제 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금 더 유리한 게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그 국제 분쟁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뭐라 그럴까 지금 이미 미국 정치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좀 그런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제적인 경험, 그다음에 뭐 외교적인 어떤 수완, 역량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양측 그 지지자들마다 뭐 워낙 좀 갈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실제로 뭐 외교 정책이 미국 선거에서 그렇기도 하고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기 아까 뭐 때문에 물가나 이런 요소에 비하면은 정말 외교 정책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렇죠. 봐도 예, 크게 지나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의 경합주 중에서 3개 이상을 가져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난 이제 2020년 선거 끝나고 그 이후로도 선거가 이 경합주들에서 있었잖아요. 중간 선거가 네, 특히 2022년 중간 선거도 있었고 뭐 주 대법원의 판사를 뽑는 그런 선거들도 있었는데 이 경합주들에서의 지금까지의 성적을 표심이, 보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거의 이기고 있어요. 그래요.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에 2022년 중간 선거에서 상원의원도 민주당이 가져왔고 그다음에 존 페더먼, 그다음에 이제 주지사도 이제 사피로, 네, 좌시 사피로라는 주지사 민주당이 됐죠. 그다음에 위스콘신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에 주 대법원 판사를 뽑는 선거에서 굉장히 박빙이었는데 민주당 이제 성향의 판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경합주들에서의 선거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뭐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이 이 경합주들에서 이 다져놓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6개 중에 3개를 가져오기가 좀 어려워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뭐 유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랬다가 바이든 대 트럼프 리턴 매치가 안 되면은 사실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난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저한테 돈 걸라고 하면 여기에 한 10,000원까지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짠돌이신 편집장님이 10,000원. 바이든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바이든 대 라인업이 바이든 대 트럼프 매치업이 될 것이냐에 10,000원은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 끝나고 저희 둘이서 각자 바이든과 트럼프 누가 될지 찍어서 종이에 써가지고 타임캡슐을 묻어놓나요? 네, 타임캡슐을 묻어놓고 11월 5일에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뭐 니키 헬리가 될까 이럴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러니까 거의 드리려던 말씀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럴 가능성이 내내 높았고 여전히 높기 때문에 한번 바이든 대 트럼프가 다시 그 재대결을 한다는 가정하에 여러 가지 전망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왜냐면 그 과정이 결국은 지금까지 미국 정치가 이 대선 선거 구도가 선거 전국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뭐 잘 요약해주는 오늘은 그럼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시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후보 자격을 둘러싸고 주 대법원과 뭐 연방 대법원에서 지금 한창 지금 이 주제가 핫하게 논의되고 있다. 연말 연시에 그 얘기가 첫 번째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고 바이든도 이변이 없는 한 정말 뭐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다시 나설 텐데 그럼 리턴 매치를 펼칠 때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해서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선거를 지켜보면 좋을지를 오늘 첫 번째 아메리카노 2024의 첫 번째 시간으로 다뤄봤습니다. 정말 역시나 유영 교수님의 어떤 설명은 역시 믿고 보는 믿고 듣는 그런 설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주변에 아메리카노 2024 많이 알려주세요. 그렇네요. 저희가 이제 그렇죠. 본격적으로 아무튼 아메리카노 2024를 다시 시작한 만큼 저희 홍보도 저희가 트위터 이제 X가 됐죠. 트위터 계정도 있죠. 그거는 이제 교수님이 주로 운영을 해주시고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고요. 스레드는 계정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스레드를 안 해서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유튜브 이 화면 아래에 쭉 링크를 다 남겨놓을 텐데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뭐 관련해서 참고한 기사나 뭐 논문이나 이런 거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고요. 앞으로도 올려놓을 생각이고요. 저희한테 직접 뭐 질문이나 그 다음에 코멘트 의견 같은 거 주실 분들은 아메리카노 2020 아메리카노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이라 아메리카 KNOW 숫자 2020 골뱅이 g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하루에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열심히 자주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답 드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아이오와 코커스 전에 혹시 뭐 할 이야기가 더 있으면 제가 뭐 뉴스 해설, 뉴스 정리 정도를 한 번 더 올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첫 번째 그 공화당 경선의 첫 번째 일정인 아이오와 코커스 이후에 그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오랜만인데도 뭐 전혀 어색함 없이 그런가요?
정리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